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 저자 박성원입니다. 10장 액티비티 실행과 인텐트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텐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는 액티비티, 리시버, 서비스 등의 컴포넌트에서 아직 리시버나 서비스는 배우지 않았지만 모두 다 컴포넌트입니다. 안드로이드는 4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액티비티입니다. 어쨌든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체라고 인텐트를 제가 정의했었죠. 그리고 그 매개체는 프로세스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렬화 객체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어, 어쨌든 인텐트 이 매개체를 통해서 액티비티 매니저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방법과 암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용어가 조금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 계속 배우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먼저 명시적 인텐트는 매우 간단해요. 먼저 명시적인 방법과 이를 위해 인텐트에 어떤 정보가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방법을 명시적 인텐트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거고요. 암시적인 방법을 암시적 인텐트라고 부를 거예요. 명시적인 인텐트 방법으로, 명시적 인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특정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암시적 인텐트를 만들게 되면 암시적인 인텐트를 암시적인 컴포넌트가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용어를 제가 설명하는데 뒤에 계속 그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좀 제가 복잡하게 표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지금 인텐트 내부에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값들이거든요. 크게 분류로 보면 컴포넌트 정보를 적어주는 것, 액션을 적어주는 것,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위치와 타입, 엑스트라, 플래그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인텐트에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죠. 이 6가지 정보를 통해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거나 명시적으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먼저 명시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멤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놓은 이유는 물론 인텐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멤버 변수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인텐트는 직렬화 객체고 그 인텐트라는 객체 자체는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액티비티 매니저와 그 액티비티 매니저를 사용하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약속된 정보, 이제 서로 약속된 정보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좀 인텐트라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어, 인텐트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죠. 자, 거기서 가장 먼저 약속된 정보가 바로 컴포넌트 정보인데요. 명시적 인텐트에 활용되는 바로 이 멤버 변수, M 컴포넌트라는 멤버 변수예요. 다시 한번 제가 멤버 변수를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좀 용어에 좀 익숙해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얘가 진짜 직렬화 객체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이기도 해요. 직렬화 객체, 인텐트 객체 클래스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죠. 멤버 변수가 있는데 이런 객체들도 전부 다 그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객체조차도 직렬화된 객체여야지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멤버 변수 중에 하나라도 직렬화된 객체가 있으면 이거는 프로세스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사이트고요, 디벨로퍼 사이트고요. 지금 각각의 이제 타입,
멤버 변수의 타입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트링은 당연히 직렬한 객체죠. 프리미티브 타입의 직렬한 객체, 뭐 인티저, 뭐 이런 건 다 생략할게요. 스트링, 스트링, 인티저, 뭐 이런 값들은 당연히 직렬한 객체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컴포넌트 네임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명을 적어주면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적어주면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나오고 서머리도 나오고요. 거기서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어떤 클래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임플리먼트 부분을 보시면 파쉐러블이라고 상속받고 있죠. 안 보이실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파쉐러블을 상속받고 있어요. 파쉐러블은 저번 강좌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안드로이드에서 그 RPC 통신을 위해서 전용으로 쓰이는 파쉘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파쉘 단위로 이제 그 프로스 간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 파쉘은 이제 그 객체의 값을 집어넣을 때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쉘 객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파쉘업을 상속받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파쉘에 읽고 쓰는 순서를 정의한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파쉘업을 상속받았던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직렬화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컴포넌트 네임은 직렬화 객체인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셋이라고 있죠. 해시 셋이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시 셋도 찾아보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상호받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시얼러블은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전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IPC를 위한 객체라고 했어요. 근데 시리얼라이저블은 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마커 인터페이스에 해당하고 내부적으로 직렬화를 지켜주는 클래스에 해당돼요.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강좌, 이전 강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시셋도 직렬화 객체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URI, 번들은 앞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직렬화 객체고요. 그 다음에 URI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URI도 보시면 파쉘업을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직렬화 객체에 해당하는 거죠. 직렬화 객체는 앞으로 제가 모든 장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시면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조금 깊게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만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보실 때 직렬화 객체를 만들 때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멤버 변수조차도 직렬화 객체가 맞는지 타입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클래스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인텐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멤버 변수 모두 다 직렬화 객체인 걸 확인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중에 이제 명시적 인텐트에 사용되는 멤버 변수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 정보죠. 약속된 정보, 액티비티 매니저와 약속된 정보. 정보는 M 컴포넌트, 즉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클래스예요. 이거는 명시적 인텐트에 사용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약속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명시적 인텐트가 어떻게 작성되고, 원하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시적 인텐트라는 의미 자체가 명시적으로 실행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그러니까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접적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거나 뭐 묵시적, 암시적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직접
너 어떤 컴포넌트가 실행되라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하는 컴포넌트 이름이라는 게 실행될 컴포넌트 명에 해당되거든요. 그거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아까 여기 m 컴포넌트 명시적 인텐트에 사용되는 컴포넌트 클래스에 해당돼요. 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액티비티에서 다른 이제 B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게 명시적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인텐트에서 인텐트 객체를 하나 생성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적어주게 돼요.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생성자에다가 패키지명을 적어주고요. 그 컴포넌트가 소속된 패키지명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명에 붙여서 그 액티비티명, 그 컴포넌트명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보통 컴포넌트명이라고 하면 지금 A 액티비티.자바기 때문에 뭐 A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포넌트명이 A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컴포넌트의 명은 패키지명을 포함한 전체 경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 명이라고 하면 앞 그 패키지명을 모두 포함해서 끝에 컴포넌트 명까지 적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intent.setComponent라는 이제 함수가 제공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호출하면서 인자로 넘겨주시면 컴포넌트 네임을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할 컴포넌트 대상의 정보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하고 인텐트를 인자로 넘겨주면 원하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패키지에 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컴포넌트 명을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앱이 아니라 뭐 카톡이든 뭐 다른 뭐 구글 플레이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뭐 액티비티든 뭐 다른 그 내 앱을 벗어난 외부 앱에 있는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런 명시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있는 패키지에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 앱이 아닌데 다른 앱의 패키지명까지는 알 수 있어도 뭐 컴포넌트 명까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패키지의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는 명시적 인텐트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는 명시적 인텐트가 아니고, 암시적 인텐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명시적 인텐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부에 있는 패키지의 컴포넌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앱이니까. 그 컴포넌트를,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1, 2, 3번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외부 패키지는 정확한 패키지명과 컴포넌트명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요. 알고 있더라도 해당 단말기에 실행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가 앱을 미리 만들어서 카카오톡에 뭐 A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한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내 단말에 카카오톡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패키지는 거의 명시적 인텐트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 외부 앱들도 보안상 자신의 액티비티를 외부에 공개하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 위에 있는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앱이 설치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패키지명 주고 컴포넌트명을 줬다고 해서 외부 패키지가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놨을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외부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 만약 은행 앱이라면 막 자기 특정 패키지 액티비티를 막 실행시켜서 뭐 어떤 보안 정보를 빼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외부 앱, 제가 앱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명시적인 인텐트로 자기 앱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진 않아요. 그렇게 막는 방법도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명시적 인텐트는 패키지 내부의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을 지금 하나만 배웠기 때문에 액티비티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패키지의 액티비티는 암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암시적 인텐트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내에서 컴포넌트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액티비티를 하나 등록할 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하게 되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를 하나 등록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뭐 저거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명시적 인텐트가 아니라 암시적 인텐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암시적 컴포넌트, 요게 있다는 거는 암시적 컴포넌트라는 의미거든요. 일단 요거는 무시할게요. 자, 명시적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해가지고 컴포넌트 등록하고 컴포넌트명 적어주고, 이 상태는 지금 제가 그 패키지명이 com.superdroid.test.activity.b. 이제 여기가 그 액티비티 명에 해당되어 있죠. 이 정보를 알아서 내 외부에서 제 앱에 이 액티비티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실행이 안 돼요. 거부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익스포트 true라고 하면 외부에 실행이 가능한 액티비티가 돼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근데 디폴트는 펄스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안 적어주면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공개하려면 export tru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모든 컴포넌트가 이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true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무조건 true, 이 외부에 공개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잠시 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export true라고 하면 외부에서 앱이 공개돼서 자기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익스포트 기본 속성 값은 펄스고요.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암시적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이 값이 true가 돼요. 그 이유는 암시적 컴포넌트의 경우 외부에 공개하는 목적으로 등록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명시적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자기 패키지 내에서 자기 패키지의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기 명확하게 컴포넌트 명이나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에 뭐 위배되지 않잖아요. 자기 패키지 내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실행하는데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럴 때 사용되는 거고요. 명시적인 인텐트는, 명시적인 컴포넌트, 그러니까 암시적인 컴포넌트는, 외부에 공개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앱에서 내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암시적 인텐트, 암시적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제가 암시적 컴포넌트 설명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시적 인텐트를 내부적인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게 명시적 인텐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직접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A 패키지에서 A 액티비티를 만들었죠. A 액티비티에서 이제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제 A 액티비티에서 A2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행당하는 A2 액티비티를 만들어 둬야 되겠죠. 자, 먼저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돼요. 무조건 먼저 하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매우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자,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을 하나 만듭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텍스트 뷰의 내용은 내부 A2 액티비티가 실행되었습니다. 확인 용도로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A2 액티비티고요. 내부 A2 액티비티가 실행됐습니다. 라는 액티비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했어요. 자, A2 액티비티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 두시면 돼요.
뭐 set 컨텐츠 뷰에서 이 레이아웃을 참조하는 정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했으면 반드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됩니다. 자, 액티비티 하나 하시고 .a2 액티비티 레벨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익스포트는 펄스, 디폴트가 펄스이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주셔도 돼요. 원래 디폴트 값은 안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적어주시면 오히려 좀 더 왜 적어줬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기억하시고 디폴트 값에 벗어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라면 안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 A2 액티비티는 추가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A2 액티비티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2 액티비티가 내부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편에서 A1 액티비티가 A2 액티비티를 실행했을 때 A1 액티비티가 실행했던 방법을 잠시 살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인텐트 생성하고 컴포넌트 네임 하나 객체 생성해서 패키지명 적어주고요. 그 패키지명 끝에 이제 다음에 컴포넌트 명을 적어줬어요. A2 액티비티. 이렇게 하고 set 컴포넌트 하시고 명시적 인텐트를 정의한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실행하면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 순간 그 액티비티 매니저가 이 인텐트 정보를 받게 되죠. 스타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시스템 서비스인 액티비티 매니저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텐트가 전달되고 액티비티 컴포넌트는 액티비티 매니저는 인텐트에 있는 이 명시적 인텐트에 있는 정보를 까서 해당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좀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적어놨어요. 지금 컴포넌트 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구절절히 적었잖아요. 근데 한 줄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뭐 스타트 액티비티 하는 건 같은데 바로 안에다가 유해서 인텐트를 생성하자마자 생성자의자가 this 그러니까 액티비티 자신이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 activity.class 이제 클래스 정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시면 요렇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가 돼요. 훨씬 더 간단하죠. 근데 뭐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쓴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맞아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인텐트 생성자에서 이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또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set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정보를 적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이 나중에 디버깅 할 때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끔 보여드리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부적으로 정말 그 컴포넌트 네임을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적을게요. 그냥 스타트 액티비티 일단 지금 이 예제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샘플 파일을 그냥 열은 거라서 액티비티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메인 액티비티 자기 자신을 실행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옆에다가 보시면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을 때 내부적으로 결국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인텐트 안을 점프해서 들어가 보면 프레임워크 소스가 보여요. 이렇게 디버깅해서 나중에 뭔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때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시는 게 참 편하죠. 그럼 프레임워크 소스도 보고 진짜 정말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들어왔을 뿐인데 보시면 컴포넌트 네임이란 객체 생성하고 있죠. 자, 생성하자마자 그 인자로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패키지명이 들어가고요. 여기 내부적으로도 클래스가 들어가죠. 요 내부적으로도 패키지 컨텍스트라고 했는데 이 컨텍스트를 까가지고 get 패키지 네임을 추출해서 넣고 있잖아요. 클래스명도 넣고 있고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왔을 때 Alt 누르고 방향키 좌측을 누르면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전 점프했던 이전 단계. 결국은 컴포넌트 네임을 쓰는 게 확인이 됐죠.
예, 이렇게 한 번씩 프레임워크 소스를 보시는 게, 나중에 파워풀한 개발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해서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르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실행하면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암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명시적 인텐트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 안드로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암시적 인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암텐트 인텐트에는 어떤 액티비티 매니저, 뭐 시스템 서비스와 약속된 정보를 넣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시적 인텐트는 액션, 카테고리, 뭐 데이터 위치와 타입, 뭐 이런 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거 세 가지가 암시적 인텐트에 사용되는 값들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어떤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액티비티를, 다른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인텐트, 이 암시적 인텐트가 이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시적 인텐트가 어떻게 보면 이 암시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텐트라는 이름을 붙여짓는데 가장 부합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인텐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시적 인텐트가 바로 이 의도에 의해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시적 인텐트는 야, 너 어떤 컴포넌트 실행해 라고 정확하게 적어줬죠. 주소를 적듯이. 근데 어, 암시적 인텐트는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를 실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 적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도라는 정보만,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뭔지라는 의도만 적으면 원하는 컴포넌트가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가 어떻게 보면 인텐트란 이 이름에 가장 부합되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안드로이드에서 뭐 어떤 의도로, 어떤 철학으로 이런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시적 인텐트가 인텐트라는 이름을 지어지기까지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부합되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제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암시적 인텐트가 뭔데 인텐트라는 의미까지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시적 인텐트는 내부 패키지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A 패키지가 있고 B, C, D 패키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A 패키지에서 이제 뭐 B, C, D에 있는 패키지의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자, B 패키지에는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는 음악을 재생하는 액티비티라고 뭐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C 패키지의 액티비티는 메일을 보내는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고 계산을 하는 계산기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다고 하자고요. 자, DA 패키지에는 텍스트를 보여주는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액티비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하나 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액티비티도 하나가 있다고 보죠. 자, 그럴 때 A 패키지는 이런 패키지가 깔려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얘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A 패키지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패키지에서는 A라는 패키지 내부에서는 이런 액티비티는 없어요. 그때 외부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면 보여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텐트로 이런 의도만 담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보여줘라는 의도만 담았어요. 자, 그럼 액티비티 매니저가 패키지 매니저를 뒤져가지고, 그 패키지 매니저의 웹페이지를 보여준다라는 의도를 가진 액티비티를 찾아서 넘겨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D라는 패키지를 얘가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찾아서 넘겨줬을 거고, 그 컴포넌트 정보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D 패키지에 있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그 액티비티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의도만으로 원하는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내 패키지의 모든 기능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여준다거나 뭐 음악 재생기가 내 앱에서 굉장히 잘 만들 자신이 없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 재생기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뭐 계산기도 내 앱에서 계산기를 만들 필요 없이 다른 외부에 있는 계산기 앱을 실행시켜 주기도 하고, 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내가 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일일이 구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외부에 있는 패키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암시적 인텐트예요. 의도만으로 원하는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인텐트 이름이 인텐트가 의도라는 뜻이고, 암시적 인텐트에서는 이런 의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때문에 인텐트의 정보 이름과 부합된다고 했어요.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까 뭐 전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이용돼요.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그걸 표현하기 위한 정보, 약속된 정보가 이 네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보도 이 의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액션과 카테고리, 데이터 위치와 타입, 이렇게 데이터 위치와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한 네 가지라고 보죠. 액션과 카테고리, 데이터 위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액션은 아까 제가 의도를 적어준 그 동작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설명하는 미리 정의된 문자열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SMS를 발송한다, 메일을 보낸다, 전화를 건다, 이미지를 본다, 뭐 등이 액션에 해당해요. 아까 전에 웹페이지를 본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액션에다가 웹페이지를 본다라는 어떤 특정 정의된 문자열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는 액션에 대한 좀 부수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액티비티가 홈에 앱 아이콘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액티비티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말기에서 홈이 있잖아요. 그 홈에 여러 설치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단축 아이콘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액티비티라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적어줘요.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 런처. 런처가 홈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특정 앱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홈이 그런 앱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런처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액티비티에 정의된 카테고리의 런처를 보고 이놈은 런처에서 실행되는 앱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앱인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도 어떻게 카테고리를 이때 쓰거든요.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 앱 언더바 캘큘레이터라고 하고요. 위에 이제 뭐 적어주는 게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당장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뒤에 나와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계산기 앱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잠시만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카테고리예요. 다음 이제 데이터 위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액티비티가 실행은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연다라고 액션을 두고 특정 액티비티가 실행을 됐는데, 어떤 브라우저는 실행을 시켰는데 어떤 URL 주소로 브라우저를 보이게 하는지, URL로 어떤 페이지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브라우저는 열었는데 어떤 페이지를 열지에 대한 URL 정보는 안 줬죠.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써요. 데이터 위치 정보에 URI, 그러니까 자기가 열고자 하는 URI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URI에 해당되는 거를 그 해당 액티비티가 정보를 받아서 페이지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음악 재생기라고 했을 때 음악 재생기 앱을 액티비티를 실행을 했지만 어떤 음악 파일을 재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음악이 재생한다면 그 음악 파일이 있는 그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와 연관된 건데, 자, 여기서 어떤 파일의 경로를 줬다면 그 파일이 어떤 타입인지 타입을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 파일을 넘겨줬다면 음악 파일이 뭐 mp3인지 웨이브인지 MOV 포맷의 파일인지 이렇게 다양한 포맷을 데이터 타입을 적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정보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데이터 위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카테고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동작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션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자, 정리할게요. 액션은 뭘 한다라는 정확한 동작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 카테고리는 액션에 대한 좀 부수적인 정보를 적어주고요. 이제 그 동작에서 특정 액티비티가 뜨게 될 때, 뜨게 되는, 뜨는 액티비티에, 액티비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적어주는 게 데이터 위치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데이터의 타입까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라서 지금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네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좀 상세한 예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시적 인텐트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액션과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과 카테고리만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계산기 컴포넌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하는 쪽에서 인텐트 물론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set action이라고 하시면 돼요. set action이라고 하시고 intent.action 언더바 main이 바로 액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액션 main이라는 게 동작인데 어떤 동작이냐면 특정 앱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앱이라는 의미예요. 실행되는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특정 앱을 만들면 안에 이제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 여러 개 중에 그 앱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액티비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그 액티비티. 그걸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이 액션 메인이에요. 자, 이거는 약속된 정보예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자기도 어떤 앱을 제공하고자 할 때 액션 메인을 뭘로 설정해야 될지 이럴 때 쓰이거든요. 물론 오늘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는데 add 카테고리는 여러 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dd 카테고리 하시고 intent. 카테고리 언더바 앱 언더바 캘큘레이터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원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시면 바로 외부에 있는 계산기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뭐 지금 A 액티비티를 추정해서 실행한 거예요. 외부 컴포넌트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계산기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약속된 정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쓰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션과 데이터 위치를 이용한 데이터 위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 있는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실행해 볼 건데요. 자, set action에서 지금 몇 가지가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될 액션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아까 이전에 한 가지 배웠는데 그게 액션 메인이었고요. 가장 최초에 실행되는 액티비티를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액션 뷰예요. 거의 액션 뷰를 많이 써요. 왜냐면 뭘 보여달라라는 액션이거든요. 이건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거고요. 대부분 여기에 맞춰서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래요. 지금 외부 패키지에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 정의된 액티비티 중에 액션 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뭔가 보여달라고 하면
뭔가 보여줘야 하는 액티비티는 대부분 액션 뷰라고 쓰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브라우저였어요. 브라우저를 보여줘야 되죠. 거기서 set data 해가지고 URI, 그러니까 여기 set data는 URI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URI.pass 함수를 쓰시고 그 안에 이제 URI를 적어주시면 돼요. http 네이버를 여는 식의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정확하게 브라우저를 열어달라는 느낌은 여기까지는 안 들죠. 근데 데이터 위치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URI 주소가 이제 그 HTTP 프로토콜을 쓰는 뭐 이제 브라우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 뷰 브라우저 URI만 줘도 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누르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내 단말에 브라우저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닐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가 기본 내장 브라우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앱을 까셨으면 네이버 앱도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내장돼 있어요. 자, 브라우저가 내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가 좀 빠르다 뭐 이래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설치해서 많이 쓰실 건데 그걸 깔았다면 크롬 브라우저도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내가 전달했기 때문에 내 이 의도로 동일한 게 여러 가지면 이렇게 팝업을 떠서 너가 사용자가 원하는 브라우저가 뭔지 물어보고 그걸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띄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런 팝업을 띄워주고 내가 뭐 기본 브라우저로 열어달라고 누르게 되면 해당 브라우저에서 해당 URL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되게 그 안드로이드에서 되게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인 메커니즘이 이 방식이 외부에 있는 앱의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죠. 자, 그러면 URI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액션과 데이터 위치와 타입까지 써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잠시만요. 액션과 데이터 위치를 이용해서 외부 음악 재생 컴포넌트를 실행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재생기를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음악 파일이 존재가 해야 되겠죠, 쟤한테. 그래서 자기 패키지 안에 음악 파일을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하게 음악 파일을 넣기 위해서 그냥 SD카드를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SD카드에 파일 이클립스에 보면 DDMS를 실행하고 파일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거기서 MNT 안에 SD카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음악 파일을 넣어주시면 SD카드로 저장이 돼요. 뭐 굳이 파일 익스플로러 안 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동식 디스크로 열어서 SD카드에 담아 두셔도 되고요. 이 경로는 단말이나 뭐 버전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SD카드의 루트에 샘플 언더바 mp3 파일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 넣어놓고 DDMS에서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음악 파일은 SD카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액션으로 음악 파일을 보여줄 때도 intent.actionview. 액션뷰는 뭘 보여달라는 액션이라고 했죠. 거의 대부분 이걸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가 음악 파일이 있는 위치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음악 파일 경로가 파일 콜론 이제 파일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콜론 슬래시 한 3개를 하고요. environment.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장 메모리에 있는 디렉토리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D카드 외장 메모리에 있는 디렉토리를 얻어와서 추가로 슬래시하고 sample 언더바 mp3.mp3라는 경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SD카드에 있는 mp3 파일의 경로를 만들고 있는
패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문자열로 저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intent.setData만 썼는데 간제 하나가 더 있어요. setData도 쓰고 타입도 같이 쓸 때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intent에 setData and type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URI 파서 해가지고 요 경로 URI 경로를 넘겨주시고요. 콜론하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기 때문에 오디오 슬러시 모든 포맷의 파일이라고 의미하는 아스테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누르면 그 단말기 내부에 있는 음악 재생기 중에 음악 재생기가 있다면 이 파일이 열려서 지금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악 파일이 재생이 되고 있죠. 이상한 창이 열리면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음악 재생기가 단말마다 다르고 제조사마다 다르고요. 버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악은 음악 재생하는 앱은 대부분 깔려있기 때문에 재생이 될 거예요. 잠시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URI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URI. 이게 URI가 조금 지금은 당장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특정 경로를 지정할 때 URI 객체를 이용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뒤에 있는 타입, 이걸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타입 쓰는 방식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경로와 타입을 줘서 mp3를 재생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암시적 인텐트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암시적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실행된 그 외부 컴포넌트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나도 이제 그 외부에서 내가 만약에 mp3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할 때 그 암시적 인텐트를 이용해서 실행될 수 있는 외부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앱을 수정해서 암시적 컴포넌트 등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B앱의 암시적인 인텐트 등록 과정인데요. 다른 건 뭐 별거는 없어요. 여기 바로 인텐트 필터라는 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텐트 필터가 추가됐다는 거는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내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는 이거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명시적 컴포넌트, 이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명시적 액티비티거든요. 이걸 쓰므로써 바로 외부에서 내 앱을 쓰도록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인텐트 필터를 썼다라는 거는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했다라는 거에 해당돼요. 자, 본격적으로 보면 B앱에 암시적 인텐트를 등록했는데 인텐트 필터라고 했어요. 외부에 내 앱을 이제 다른 앱들이 내 앱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액션을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발로 열고 액션이란 요소를 쓰고 XML에서요. 안드로이드 네임 해가지고 액션, 이거는 뭐 규칙은 특별히 없는데 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액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액션 언더바 이미지 뷰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액션은 공유되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액티비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이미지로 적은 거예요. 액션 언더바 이미지 뷰라고 했어요. 제 앱은 그럼 어떤 액티비티가 될지는 좀 감이 오시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android.intent.category.default 이렇게 꼭 암시적 액티비티 컴포넌트라는 의미로 디폴트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외부의 액티비티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제공하겠다 했으면 액션은 원하는 대로 적어 주셔도 되는데 카테고리는 꼭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디폴트. 이 의미 자체가 얘가 시스템이 볼 때는 얘가 암시적 인텐트, 암시적 컴포넌트가 등록된 거로 보는 거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 액티비티에서
B앱의 암시적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근데 제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안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이 앱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익스포트 펄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외부에서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액티비티인데, 인텐트 필터가 딱 적어주기만 하면, 이거 의도가 뭐예요? 외부에서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인텐트 필터를 걸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디폴트가 바뀌어요. 안 적어주셔도. 익스포트 true가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적어주셔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폴트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게 적어주면 외부에 공개하는 게 자동으로 늘려주고, 굳이 안드로이드 콜론 익스포티드 true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인텐트, 이제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곳에서 intent.setAction 하고 액션 요 이름 요거를 적어주셔서 스타트 액티비티 하면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카테고리는 안 적어줬죠. 여기서 원래 intent.add 카테고리에서 요거도 적어주는데 디폴트는 안 적어주셔도 돼요. 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이 알아서 추가하기 때문에 디폴트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이제 이게 암시적 인텐트라고 보고 디폴트는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이제 외부 컴포넌트 실행에서 A 액티비티에서 딱 누르면 이제 B 컴포넌트, B 패키지에 B 액티비티가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B 앱의 B 패키지의 B 액티비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뿌려주는 액티비티는 만들어져 있고 요 등록은 이렇게 했지만 액티비티 실제 액티비티는 존재가 하겠죠. 카테고리에서 디폴트 카테고리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액티비티 컴포넌트 등록. 그러니까 실행을 당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거예요. 액션이라고 하고 액션에다가 액션 언더바 이미지 뷰라고 아까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인텐트를 만들 때 이제 실행하는 곳이죠. 실행하려고 요 놈을 실행하려고 액션명을 적어주고 set 액션에서 스타트 액티비티 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카테고리 디폴트가 들어갔어요. 카테고리 디폴트가 들어갔는데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적어줬거든요. 근데 요게 들어갔다는 거는 요거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카테고리를.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에서 사실은 카테고리 요거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 디폴트를 자동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intent.add 카테고리에서 요 정보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안 넣었다고 치면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안 넣었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스템이 이 카테고리를 그 intent.add 카테고리에서 요걸 넣어버린다고 했어요. 넣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칭이 되는데 요거를 내가 실수로 빼먹었다면 얘는 시스템이 요걸 추가시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매칭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디폴트를 빼버리면 암시적 인텐트가 실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왜 디폴트를 넣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디폴트는 암시적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의도로 넣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텐트 필터의 카테고리 디폴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암시적 인텐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시적 인텐트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의도를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요. 액션을 넣는다고 해도요. 자, 그러므로 디폴트는 암시적 인텐트 사용을 위한 카테고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컴포넌트 등록할 때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꼭 기본적으로 하나는 요거를 추가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카테고리와 관련된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 앱이 누군가 공유하게 되게,
내 앱의 특정 액티비티를 누군가 실행하게 만들기 위한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우저인데요. 브라우저에서 특정 그 링크를 눌렀을 때 URI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링크를 눌렀을 때 이 URI를 안드로이드 앱 이름 콜론 원하는 기능 전달인자, 그러니까 원하는 기능과 전달인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 거죠. 슈퍼드로이드 콜론 리스트 물음표 나이가 18세라고 적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그 슈퍼드로이드라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뭐 다른 컴포넌트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슈퍼드로이드라는 앱 이름에 해당한다고 많이 말을 해요. 이거에서 원하는 그 리스트를 보여달라. 이 앱에서 리스트를 보여달라. 그 리스트 중에 나이가 18살인 사람의 리스트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브라우저, 내가 웹페이지를 제작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이 링크를 누르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등록해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액션에다가 액션 이미지 뷰라고 잠시만요. 제가 오토가 있었네요. 액션 뷰입니다. 액션을 액션 뷰라고 하고 디폴트 넣어주시고요. 카테고리에다가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 브라우저블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링크를 눌러서 실행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브라우저블이라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한 액티비티라는 카테고리를 넣어준 거죠. 즉 이렇게 눌렀을 때 링크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데이터를 스킴이라고 해서 슈퍼드로이드, 여기 앱 이름에 해당되거든요. 앱 이름을 슈퍼드로이드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앱 이름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된 뒤에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날아가요. 같이.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아가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 액티비티가 이렇게 실행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카테고리 활용이고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보내요. 브라우저에서 눌렀을 때 링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웹페이지 제작자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면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이렇게 등록된 것이 있다면 이 카테고리를 주고 데이터에 스킴을 슈퍼드로이드라고 주시면 이름을 맞춰주시면 그 액티비티가 실행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앱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카테고리가 활용되는 범위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액션과 카테고리명을 지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앞서 액션명으로 액션 이미지 뷰라는 액션을 사용했죠. 근데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이잖아요. 물론 이 문자열을 보면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이름 액션들을 등록해서 제공을 한다고 해도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외부 패키지에서 이 앱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이름을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실행을 시키겠어요. 그러므로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이름을 써야 돼요. 액션을. 그게 바로 android.intent.action.view라는 액션이 있거든요. 물론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인텐트 클래스 내부에서도 이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텐트 클래스를 제가 열은 상태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뭐 인텐트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액션 뷰. 제 등록하고 있죠. 뭐 문자열로 이렇게 정의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뷰라는 게 있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수값으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뭐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액션 에디트, 뭐 뭔가 편집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의한 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를, 액티비티를, 컴포넌트를 등록한다고 했을 때, 물론 액티비티는 제가 만들어 뒀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액션을 액션 뷰라고 정의하시고요. 보여준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 포맷, 마임 타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거예요. 물론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예제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넣은 거지,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활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배웠던 것 중에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뷰라는 건 어떤 컨텐트를 보여준다라는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암시적 인텐트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꼭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를 만들고자 하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카테고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카테고리는 디폴트 카테고리 하나만 꼭 있으면 되고요. 그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곳에서 이 카테고리를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많아도 무조건 이 액션으로 매칭이 돼서 실행이 돼요. 그 대신 실행하는 곳에서 그 카테고리를 하나를 넣었다고 했어요. 뭐 브라우저블을 넣었다 하면 여기서 카테고리에 브라우저블이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실행하는 곳과 여기와 맞춰지기만 하면 돼요. 실행하는 곳이 없으면 여기에 많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카테고리가 많을수록 이제 외부에서 실행될 확률은 높겠죠. 뭐 외부에서 액션 뷰라고 했고 카테고리 브라우저블이라고 안 넣었으면 외부에서 브라우저블이라고 넣고 호출했을 때 얘가 없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될 거니까 무조건 많으면 이 액티비티가 실행될 확률은 높은 거겠죠. 자,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액션들을 한번 개발자 사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인텐트 클래스 부분을 이제 검색해서 열어본 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스탠다드 액티비티 액션들을 이제 미리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메인, 그러니까 앱이 처음 실행될 때, 그러니까 앱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액티비티, 그 액션을 액션 메인이라고 하고요. 이 메인은 보통 홈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앱을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액티비티가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때 뭐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액션 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여달라, 동영상을 듣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쓰는 액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디트가 좀 눈에 쉽네요. 뭐 에디트는 뭐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거나 뭐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여러 가지 편집 용도로 할 때 사용되는 액션이고요. 그 밖에 뭐 다이얼러 전화 걸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샌드 뭐 이랬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보내는 용도로 전송하는 용도로 쓸 때 사용되는 액션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것 중에 하나의 액션으로 뭘 공개하고자 할 때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제공하는 거는 보여주는 용도, 그러니까 뷰. 그 다음에 제가 뭐 멋진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에디트를 쓰시면 되겠죠. URI로 뭐 편집할 이미지의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는 멋진 앱을 만들었으면 액션 샌드 뭐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고 보통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이트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앱에 이렇게 특정한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액션과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그러니까 선언하는 방법을 배웠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제 그거와 포함해서 데이터 위치와 타입으로 실행 가능한 암시적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데이터 위치에 관련된 필터를 배우려면, 인텐트 필터를 배우려면 URI가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URI는 데이터 위치를 그러니까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인텐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이 클래스는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URI가 필요한 배경을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너무 이미지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앱 프로세서로 전달하려면 직렬화 객체를 사용해야 될 거고,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그 큰 데이터를 보내려면 리소스 낭비도 심하고 성능이 좋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에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보여줄 이미지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 너무 용량도 크고 전달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또 용량 제한도 있어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만 주는 거죠. 그때 이렇게 데이터 위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URI라고 하는 거고요. URI 형식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URI는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한 클래스가 아니에요. URI는 RFC2396이라는 규약이고요.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규약으로 쓰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위치를 표현할 때는 URI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자, 뭐 이렇게 약속된 규약이에요. 자, 참고로 이 URI, RFC2396에 대한 URI 규약에 대해서 보시려면 이쪽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 스펙 문서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뭐 URI 관련돼서 좀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보시면 돼요. 근데 뭐 URI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주소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 규약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URI 형식은 위치 정보를 데이터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구조고, 브라우저에서 구글 페이지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이렇게 URL도 URI의 서브셋이에요. 그러니까 URI가 전체적인 포괄하고 있는, 이렇게 정리해서 써라는 게 이제 그 규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부분, HTTP,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이렇게 적어라 라고 뻗어나온 거죠. 그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URI의 서브셋. 그러니까 URI의 한 부분의 기능.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표현할 땐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된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URI 형식을 데이터 위치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냥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에서 특정 서버로 접속해서 URI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연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URL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URL 페이지를 호출하게 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HTTP는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서버로 접속한다는 의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 서비스를 제가 이용할 거야, 그 서비스를 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앞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하는 주소를 적어야 되죠. 웹페이지를, 이 웹 서비스를 하는 주소, 그게 www.google.com, 이게 이제 서버의 주소가 되는 거죠.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포트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에 대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서비스 포트라는 뭐 포트 번호가 있는데 어쨌든 80이에요. 웹페이지의 포트 번호는 80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8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뒤에 슬래시에서 적어주는 게 그 페이지의 위치,
그러니까 제가 열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에 코리아 밑에 유저 밑에 list.asp 뭐 asp 파일이라는 파일을 열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버의 이 위치에 있는 파일을 지칭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하고 age 18이라고 하면 이제 이 페이지 안에서 어떤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18살인 18살인 데이터를 열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샵에서 3번이라고 하면 이제 18살 있는 사람들이 쭉 여기서 이제 실행 조건이 쭉 여기 파일에 쭉 조건이 실행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 중에 샵 3번 세 번째 사람의 있는 이름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결과값은 요 3번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정 서버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데까지 이렇게 URI가 지금 이건 URL이에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URI의 명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요거 앞에 게 스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 보시면 내가 처음에 웹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웹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의미로 HTTP를 붙였잖아요. 그게 바로 서비스. 서버에 대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쓰는 이 프로토콜 명이에요. 자, 그게 스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들어가는 걸 호스트. 그러니까 서버의 주소. 호스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라고 볼 때는, 컴퓨터로 볼 때는 서버 주소가 되는 거죠. 여기 포트 번호는 포트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는 패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쿼리,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서 어떤 조건문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달라.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그 조건문에서 어떤 부분을 달라. 이걸 프래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기 통으로 여기 호스트부터 포트 번호까지 이렇게 어쨌든 서버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소리티라고 요거를 또 뭉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파일명. 진짜 실행될 파일명은 라스트 패스 세그먼트라고도 불러요. 뭐 이름만 보면 대충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서 이름은 좀 기억해 두시면 편리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데이터 위치를 설정할 때 URI 규약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편리한 URI 클래스도 제공해요. 아마 앞서서 URI 클래스 쓰는 걸 잠깐 보셨을 텐데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썼었죠. 데이터 위치를 표현할 때 URI 파서 이렇게 URI 클래스에서 파서해서 문자열을 넣으면 그 URI에 적절하게 잘라서 들어가요. 자, URI.parser해서 넣으면 http www.shipboardreader.com 포트 번호 패스 그 다음에 넣고 뭐 세그먼트까지 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이제 URI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set 데이터와 타입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이제 그 데이터의 위치를 넣고 요게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있는 요곳에 포맷을 넣는 거예요. 타입. 이게 이미지고 png 포맷의 파일이다. 이게 text.png잖아요. 결국은 내가 요청한 파일이. 그 이미지가 보일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와 타입은 이미지와 이미지 슬래시 png 이런 포맷 이게 마임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클래스를 이렇게 해서 URI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행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를 실행해줘라고 이제 액션 뭐 주고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곳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이런 액티비티를 제공하고자 하면 이제 이런 액티비티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주제기도 하고요. 자, 거기서 데이터 하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콜론 스킴
http라고 적어주시고 콜론은 빼도 돼요. 그 전까지 이 스킴을 말하는 콜론 뒤에까지 스킴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호스트는 www.superdroid.com 그 다음 포트 번호 80 패스는 이제 파일 경로 위치 그 다음 마임 타입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미지 슬러시 p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록하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 액티비티가 정확하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이름이 중요하다 했는지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스킴, 요게 스킴 http 그대로 적어주셨고요.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이렇게 적어줬고요. 포트 번호 이렇게 적어주고요. 패스 이거 적어줬죠. 그 다음에 마임 타입으로 하나 더 이미지 경로 보시면 이미지 경로이기 때문에 이미지 포맷에까지 지정해 준 거예요. 이제 늘 정리가 필요하죠.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했다 치고 보낼 때는 이렇게 URI 파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싱을 한 다음에 URI 객체로 반환한 다음 그 다음에 인텐트를 보낼 때 set data and type이라고 하고 그 이미지 URI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내가 등록된 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컴포넌트 등록하는 거 한번 매칭해 볼게요. 다시 슈퍼드로이드는 호스트 80은 80 자, 패스 그 다음 타입까지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얘가 뭐 80을 빼먹었다던가 뭐 뒤에 경로를 빼먹었다던가 뭐 아니면 이미지 타입이 틀렸다던가 하나라도 매칭이 안 되면 얘 이 컴포넌트는 절대로 실행이 안 돼요. 100%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위치의 경우 근데 뭐 내가 그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할 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다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없고요. 거의 대부분 스킴 정도만 넣고 마임 타입 정도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패스까지 넣겠죠. 패스는 안 넣고 스킴이랑 마임 타입 정보만 대부분 넣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안 넣게 되면 이 중간에 건 다 틀려도 되는 거죠. 스킴이 HTTP인 것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임 타입이 이미지와 PNG인 것만 체크하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URI 전체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URI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자 제가 샘플 앱을 책에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잠시만 잠시만 뒤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A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인텐트를 만들어서 셋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받는 이제 등록된 컴포넌트에서 B 액티비티가 해당하죠. B 액티비티에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앞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 액티비티가 실행된 액티비티의 소스예요. 그럼 이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get intent 하고 intent.get data 데이터하면 URI 아까 설정한 URI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서 그 받은 데이터 중에 이제 스트링 빌더로 이 내용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미지 URI에 스킨 같은 경우는 URI에 .getSkim이라고 함수를 쓰면 스kim 이 부분을 빼오거든요. 그 다음에 getHost, port, pass, query, getFragment, getAuthority 뭐 이렇게 다 찍어보는 거예요. URI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텍스트 뷰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결국 실행되면 화면에 URI 정보가 찍히는 거죠. 자, 외부 컴포넌트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제가 등록한 드디어 외부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거기 받아서 URI를 찍어 보는데 스킴에 HTTP 호스트에 들어가고 포트 각각 잘라져서 URI를 잘라져서 들어가서 그 값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이게 URI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보냈던 거고요. 아이고.
이렇게 보냈던 거고, 스킴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get 스킴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get 호스트에서 호스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포트 80, 패스는 이 부분이 해당되니까 패스가 이렇게 찍혔고, 쿼리는 age부터 18까지 해서, 지금 제가 a 0으로 넣어놨네요. 0이 들어갔고, 프래그먼트 3에 있기 때문에 3번이 들어갔죠. 이렇게 넣으면 이 3번이 URI 객체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오솔리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오솔리티도 들어갔고, 마지막에 라스트 패스 세그먼트까지 다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URI 구조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URI 구조를 받아서 이 액티비티는 URI 구조를 가서 이 URI 정보를 보고 원하는 컨텐츠를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로딩을 해서요.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급하게 계속 진행되는데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URI 데이터 경로를 대체하는 유한한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스킴, 호스트, 포트, 뭐 패스, 마임 타입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패스 부분, 이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을 좀 유연한 속성들이 대체되는 유한한 속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 경로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보다 지금 패스 프리픽스라는 요거를 대체하는 속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슬래시 AAA라고 하면 뒤에 뭐가 붙든 모두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슬래시 패스 프리픽스라고 하시고요. 슬래시 파일즈까지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 URI를 슬래시 파일스 뭐 뒤에 어떤 이름이 와도 파일스만 맞으면 매칭시켜가지고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리픽스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패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 패턴은 뭐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슬래시 점 아스트리크 슬래시 a 점 png라고 하면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 a든 bbb든 허용하는 거예요. 특정 구간에 요거를 다르게 이제 가변적으로 들어가도 전부 다 패스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터 조건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좀 유연하게 쓰시려면 패스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임 타입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마임 타입을 이미지 슬래시 png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타입과 그 사입의 포맷을 뭐 이렇게 분리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마임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원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데이터 타입 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 타입을 일반적으로 마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오래전에 이메일 서비스에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메일 서비스에서 이제 첨부 파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첨부 파일의 근데 종류를 이렇게 마임 타입이라고 불러서 지정하는데요.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 포맷의 텍스트 파일이면서 그 첨부된 파일이 텍스트면서 그 텍스트 내용은 HTML 포맷이다 라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라고 쓰고 이 비디오라고 쓰면 비디오 데이터긴 한데 뒤에 MPNG라면 MPNG 영상 포맷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고 JPG라면 뭐 쉽죠. 이미지인데 이미지 파일인데 JPG 포맷이다. PNG 포맷이면 PNG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뭐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타입 그 다음에 서브 타입 형식으로 쉽게 데이터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은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때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임 타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은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생겨났지만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마임 타입은 많이 활용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어떤 걸 뭘 만드신다고 했을 때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마임 타입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필터를, 그러니까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인텐트 필터를 작성하고 그에 매칭되는 인텐트를 만드는 것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막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앞에 과정을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인텐트를 만들어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발송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신하는 곳이에요. 그 인텐트를 받아가지고 그 매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그 액티비티를 결국 실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암시적 인텐트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발신 측에서 액션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해야지 성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액션 이미지 언더바 뷰라고 했다면 여기 받으려면 액션 이미지 뷰를 정확하게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미지 뷰를 공개하고 싶다면 이렇게 액션을 등록하고 발신하는 곳에서는 이걸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들어갔어요. 카테고리는 서로 완벽하게 매칭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인텐트 발신 측에 추가한 모든 카테고리가 이 필터 쪽에서는 존재하면 성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안 넣어도 발신 측에서 카테고리 디폴트는 안 넣어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넣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텐트 필터 그러니까 컴포넌트 등록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이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얘가 넣었기 때문에 얘도 분명 있어야지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에디터블 뭐 많이 넣어도 얘가 이 카테고리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비워놨다면 그냥 항상 매칭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많더라도 실행은 돼요. 안 넣게 되면. 근데 넣게 되면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카테고리라고 A라고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A가. 그러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게 여기 다 있으면 얘는 매칭이 성공하는 거죠.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만약에 데이터 위치와 타입도 쓰신다면 타입은 100% 완벽하게 매칭이 돼야지 성공이 돼요. 데이터 위치와 타입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내가 보내는 곳에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여기 받는 곳에서는 스킨 타입 HTTP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은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킨 타입 HTTP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전부 다 썼다면 보내는 곳에서는 이 데이터 URI를 정확하게 얘가 매칭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얘가 하나가 빠졌다. 이 80을 빼먹었다. 그러면 얘가 매칭이 안 돼요. 포트 번호가 80이 여기 지금 매칭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다 매칭 조건이거든요. 저 80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고 싶다면 60, 8080 보내고 싶다면 얘 포트 번호가 빠져 있어야 되죠. 근데 필터 조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자, 마임 타입 같은 경우도 얘가 만약에 마임 타입을 이런 것만 필터의 조건에 넣었다면 얘도 타입을 임시 타입 png라고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매칭되는 조건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활용되는 거는 액션과 URI 데이터 타입이나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되는 경우는 그게 드물어요. 그리고 일반 개발자들은 아마 이 암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자기가 앱을 만들면서 암시적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앱을 공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앱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지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는 좀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데 시스템 내부에 있는 액티비티를 쓸 때 이런 액션 뷰 쓰는 포맷이 있는데 그거는 웹페이지 인텐트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인텐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시스템에 있는 계산기를 실행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앱에 깔려있는 브라우저를 하겠다. 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거에서 발신 측에 대한 그런 그 외부 패키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을 계속 좀 인터넷을 통해 좀 찾아보는 게 맞으실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엑스트라가 있어요. 엑스트라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엑스트라는 암시적 컴포넌트와 명시적 컴포넌트 상관없이 인텐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추가적인 정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아까 전에 데이터 위치를 URI라고 했는데 URI에 넣을 수도 있고요. 물론 URI에 넣을 수도 있고 엑스트라의 번들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서로 약속만 했다면.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순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플래그가 있는데요. 플래그는 각종 컴포넌트를 제외하기인 플래그예요. 근데 인텐트의 플래그 잠시만요. 인텐트 플래그는 이 전부 다 인텐트 플래그가 정의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의 4대 컴포넌트나 여러 가지들 기타 등등을 모두 다 이해하셔야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각 장을 이번 장 다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이 인텐트 플래그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인텐트 플래그가 뭔지에 대한 감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 플래그 중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텐트 플래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냐면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나면서 이렇게 보통 실행이 돼요. 보통 이게 액티비티 실행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인텐트 필터로 제가 요걸 딱 누를 때 실행되는 액티비티 정보 인텐트의 플래그에다가 요 값을 넣으면 플래그 언더바 액티비티 언더바 노 언더바 애니메이션이라는 플래그 값을 추가해서 넣고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intent.add flag intent. 이렇게 no animation이라고 넣게 되면 딱 누르잖아요. 딱 눌렀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애니메이션이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실행되는 것을 제어하고 있어요. 그 컴포넌트 등을 어떤 제어하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줄 때 이런 플래그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이 맞게 플래그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후 강좌에서 많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각 해당 장애에 의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링 M 패키지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좀 추가했어요. 이 패키지, M 패키지라는 거는 컴포넌트 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시적 인텐트는 불특정 다수의 패키지를 대상으로 액션 카테고리만 일치하면 해당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치하는 컴포넌트들이 너무 많을 때, 제가 만약에 이미지를 보여줘라는 인텐트를 의도를 날렸는데 이미지를 보여주는 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한 10개, 20개 돼요.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이제 시스템 팝이 구동되고 그 20개 정도 앱을 목록을 보여주면서 어떤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시킬래? 라고 팝업이 뜨죠. 그러면 사용자는 선택해서 원하는 앱의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특정 패키지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만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패키지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물론 명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면 가능하겠지만 액션과 카테고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암시적 인텐트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특정 패키지를 정할 방법이. 그래서 바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는 인텐트 패키지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텐트 패키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텐트 패키지는 원하는 패키지로 한정하여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어떻게 쓰시냐면요. 쓸 때 intent.set 패키지에서 이제 패키지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패키지명을 적어주시면
특정 패키지에 있는 어, 액티비티나 뭐 다른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런데 이게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는 이 셋 패키지라는 걸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시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시버에서 쓸 때는 이 바로 셋 패키지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 특정 어쨌든 패키지명을 지정해서 원하는 패키지에만 보낼 때 그 원하는 패키지의 컴포넌트를 실행할 때 쓰는 게 인덴트 패키지.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걸 활용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10장 액티비티 실행과 인텐트에 대한 모든 강좌 세 번째 강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그 직렬화 객체, 그 다음에 뭐 파셔러블, 직렬화 객체, 파셔러블, 뭐 시리얼라이저블, 뭐 번들, 인텐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인텐트가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인텐트 중에 데이터 위치를 뭐 지정하는 뭐 URI 뭐 이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안드로이드 전체를 좀 이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플랫폼 앱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좀 복잡하고 지겨울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본을 다져주시면, 물론 아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기반을 다져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책의 내용이나 동영상 강좌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끝까지 이해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